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했죠. 그때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거래처랑 그렇지 않은 거래처들을 따져보았을 때 214페이지 예전에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는 채권 채무 계정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정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21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업,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고요.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지시가 없다면 그냥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5일자 김혜남 씨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7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네, 312페이지요. 페이지가 토지를 취득했는데 목적이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7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당좌예금에서 700만원이 나갔을 거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토지 취득할 때 토지 비용은 얼마였던 거예요? 투자 부동산은 700만원에 취득세인 이거 15만원이 더해져야 되니까 715만원이 일단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쵸? 월말에 지급했다. 700만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0만원이니까 815만원. 그쵸? 그래서 815만원 투자 부동산, 대변의 당좌예금 700만원, 미지급금 100만원, 그리고 현금 15만원 이렇게 분개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분개할 때 8월 회사 코드가 네, 영구전자. 영어전자. 네네, 영구전자요. 8월 5일자 차변에 투자 부동산, 그래서 금액이 그럼 8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예금 그래서 7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김혜남씨 금액이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성일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0만원과 외상매입금 38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출금이 있었던 거를 없애면서 외상매입금도 없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때는 차변이겠지만 사라지게 되니까 대변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외상매입금은 원래 계정이 대변이겠지만 사라지니까 차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양쪽에 차액이 날 건데 그 나머지 잔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므로 당좌예금으로 차액을 지급한 거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성일, 차변의 금액이,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성일, 그래서 270만원. 그러고 당좌 예금, 자, 8월 26일 구글의 수출 선적일자는 6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수출한 제품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의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자, 외상 매출금이 보니까 3,000달러인데 6월 25일 날 선적을 했으므로 6월 25일의 환율인 1,2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먼저 꺼내 보자면 3,000달러에 곱하기 1200 해보면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이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이 지금 36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이게 들어온 거는 보통 예금 계좌의 원화로 이제 환전이 돼서 입금이 된 게 8월 26일 날 환전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 8월 26일 날 환율로 계산을 해보자면 3,000 곱하기 26일 날은 1,300원이 됐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390만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은 이때 이제 선적 일자의 환율인 1,200원으로 계산해서 360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는 이제 실제 들어올 때의 환율인 1,300만원으로 계산해서 390만원. 그 차익만큼이 환산됐던 그 차익이니까 외환 차익 3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외화 환산 이익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헷갈리실 거 없는 게 외화 환산 이렇게 좀 길게 적혀 있는 건요 12월 말에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8월 26일자 분계 바로 해볼게요. 8월 26일.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의 금액이 39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목을 아까 36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외환 차익, 자, 되셨다면 이제 9월 19일자 분계를 또 볼게요. 거래처인 주 용산전자의 외상매입금 5,500만원 중 3,3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자, 외상매입금이 있었던 게 사라지고 있죠. 외상매입금은 원래 대변 계정이지만 차변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5,500만원이 사라지면서 3,3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빠져나갔을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가 채무면제 이익.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9일자 입력해 볼게요. 9월 19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용산전자 해서 금액이 들어가고, 대변에 당좌 예금 해서 3,300만원, 나머지가 면제됐죠?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 6년 근속의 퇴직으로
제조분해요. 퇴직금 9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3만 1,000원을 원천 징수한 후 원천 징수 요건 예수금이겠죠? 차인 지급액, 나머지 지급액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없대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있었다면 그거를 먼저 뺀 후에 나머지를 퇴직급여로 처리를 할 텐데 없다고 하니까 바로 퇴직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적어보시면은 제조부기 때문에 500번대 퇴직급여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이에요. 원천징수해서 나중에 이제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23만 1,000원,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한 겁니다. 바로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퇴직급여를 없는 걸로 얘기를 해줬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안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충당부채가 있는지를 봐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계정별 원장이나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게 보인다면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만큼이 이제 퇴직급여로 계정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없었다라든지 잔액이 뭐 얼마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알려주는 분께는 조금 그래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거를 거기서 찾아서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나 보고 그걸로 이제 처리해도 되는 그런 분계라서 9월 26일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혔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9월 26일 차변에 퇴직급여 제조원가 거 해서 9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9월 30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3,749만 4,500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2,038,400원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을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잔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쓰라고 했어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는 대급금이 있고 예수금이 있죠. 자, 예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받아두었다가 납부라는 게 예수금이다 보니까 원래 계정이라면 대변에 적어요. 근데 지금 상계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즉 없애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차변에 적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원래는 차변에 있던 게 이제 대변으로 그렇게 적히겠죠. 그리고 잔액을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잔액만큼이 미지급 세금으로 적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9월 30일장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37494,50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이 200,484,0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액이 있죠. 이 차액이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자, 여기서도 일반적인 정규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기정 대체 거래는 정규번호 선택해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제주경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그리고 계정 과목은 웬만해서는 만들지 말고 적절한 과목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입력 화면의 하단 분기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자입력으로 반영을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10월 11일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한 거니까 복리후생비죠. 식사대금 55만 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과세가 되겠죠?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10월 11일자 분계는 유형이 카과가 됩니다. 우리가 결제를 했으니까 57번 카과죠. 매입이니까.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거래처는 부활식당, 분계는 카드로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 날짜는 10월 11일, 유형은 57번 카과, 품목은 얘가 회식, 회식, 식사대금 다 좋아요. 공급가는 50만원, 부가세, 그 다음 코드는 부활식당,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국민카드,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 그러면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미지급금은 국민카드 맞고요. 원재료가 아니니까 이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꾸시는데, 관리부서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5일 성진기업에서 내국신용장. 자, 로컬LC 나왔죠? 아, 이러면은 영세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발급을 한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럼 영세 매입이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재료 2,200만 원을 공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전자는 여겠네요.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거는 지급어음이겠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그래서 유형은 52번 영세가 됩니다. 한번 분개해보죠. 어쨌든 이 로컬LC가 나오거나 내국신용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영세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보니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영세 매입이겠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얘가 10월 15일자. 유형은 그래서 52번 영세, 품목은 원재료, 그 다음에 성진기업, 전자역,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원재료 맞고 대변에 지급어음, 금액이 그대로가 아니죠? 50%가 어음이니까 1,100만 원이 어음,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자,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
자, 되셨으면 10월 17일을 읽어볼게요. 직원들의 통근을 위해 산천 여객으로부터 시내버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중고버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죠. 자, 근데 영업용 중고버스를 구입을 하면서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자, 계산서라면 면세점. 그래서 여기서는 면세 매입, 즉 53번 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 했으니까 대금은 당좌예금 800만 원. 자, 여기 검토사항을 보자면 예전에 우리 면세 때 배웠는데요. 막 고속버스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세가 아니었지만 얘는 산천여객은 시내버스예요. 그럼 시내버스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에게 물건을 사온 거기 때문에 53번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세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10월 17일자 분개할게요. 10월 17일자. 그래서 지금은 53번 면세. 품목은 뭐 통근버스 할까요? 통근버스. 공급가가 800만원. 거래처가 산천여객. 전자 지금 보면 계산서 수취했고, 분개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통근을 위해서 우리가 중고 버스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근데 직원들이 지금 보면은 차량 운반구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 당좌 예금으로 지급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전자 세금 계산서 말고 그냥 계산서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전자는 열을 채우지 마시고 부로 넣어야죠. 전자 계산서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면세. 계산서면.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아니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요. 그래서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라고 한다면 얘는 면세겠구나, 일단 그거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 네. 써주시면 자, 10월 20일자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인승 소형 승용차 2000cc. 자, 여기 2000cc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불공제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소형 승용차에 사용할 경유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전자는 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채우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보이네요. 동성주유소로부터 수령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일단 5인승 소형승용차가 cc가 1000cc가 넘어가요. 그쵸? 2000cc니까 불공제겠구나.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형승용차에 사용할 경유라고 한다면 차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인데 영업부용이니까는 판관비인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넣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10월 20일 차변의 유형은 여기서는 54번 불공, 품목은 경유 50cc, 50만원. 그리고 코드가 동성주유소. 얘는 전자 아니니까 넘어가고, 분개는 혼합. 불공지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분개는 혼합.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넣고요.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권선종합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기계장치 매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매각대금은 220만원, 부가세 포함이며 보통예금으로 소취하였다. 동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300만원이며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원이었다. 그러면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손익의 분계를 메인 매출점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300이고요. 감가상각이 된 게 180만원이 상각이 되었으므로 기계장치의 장부가는 현재는 120만원이 장부가겠죠. 그쵸? 근데 그 120만원이 장부가인 것을 220만원에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통예금으로 소취했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넣으면 돼요. 일단 부가세 포함이네요. 요거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에 샀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실제 보면은 120만원 정도 남아있던 장치를 200만원에 주고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200만원을 이제 팔았다라는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80만원 남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 부분에서 부가세 포함이라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분개를 해보자면, 일단은 기계장치를 우리가 매각을 했고요. 매출을 했죠. 그러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이 돼요. 그리고 뭐 품목은 뭐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공급가는 실제 지금 매각대금이 부가세 포함 220이라는 거는 200만원이 공급가액, 부가세가 20만원이라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전자는 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300이니까 기계장치가 300이 사라지면서 감가상각이 180이 되었을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대편에 적어서 둘 다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는 220만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8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11월 16일. 그래서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이 지금 부가세 포함이므로 200만원을 적으시면 부가세 20만원이 옆에 적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권선종합상사니까 코드를 권선종합상사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전자의 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주는 겁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건 기계장치를 판 거니까 기계장치가 나가야 되고요. 기계장치에는 원래 금액이 취득원가가 300이니까 300만원을 적어야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의 거, 얘가 180만원 해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차익을 보니까 이익을 본 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봤어요. 아까 80만원 봤다고 했죠? 그럼 그 나머지 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거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게 2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는 5만원, 시가는 8만원, 그리고 부가세 포함 시가는 88,000원인데 매출거래처인 광원개발에 제공하였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접대한 거죠? 그러니까 접대비로 들어가야 되고, 이 접대비의 경우는 원래는 불공이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우리가 사가지고 뭐 제공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당사 제품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가 없죠. 그죠? 뭐 분계할 때 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이런 게 없죠. 따라서 건별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면 유형은 건별로 하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시가로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대비는 시가 일단 부가가치세 그 공급가액이 8만 원 그죠? 8만 원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 부가세가 8,000원. 그리고 접대비로 실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 제품의 원가는 5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의 제품이 5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5만 원은 제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급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요거 이제 분개해 보러 갈게요. 11월 30일. 유형은 아까 그래서 건별. 자, 증빙이 없는 게 건별이에요. 그래서 14번 건별. 품목은 VIP 선물 세트 이렇게 적을게요. 공급가액은 시가 포함해서 일단 시가가 8만원. 이게 일을 나눠주면 안 되니까 그냥 8만원 적고 부가세가 8,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88,000원 적으면 알아서 나눠져서 들어갈 거예요. 코드는 강원 개발. 그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제품이 나갔고 제품은 저급 8번 타계정 대체. 금액은 원래 원가가 5만원짜리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58,000 이렇게 적게 되겠죠.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내용을 이제 수정하세요 이런 문제인데요. 8월 7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이래요. 그러면 이 운반비가 지금 매입 부대 비용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재료에 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운반비를 없애버리고 원재료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친절 용달로부터 수기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로 옮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아마 이 정답을 먼저 보자면 일반 전표 입력 쪽에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 운반비 거래는 삭제를 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을 하는데 원재료 구입이니까 51번 과세로 해서 작성을 했을 거고 이때 우리가 77,000원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이 이제 7만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액이 7,000원 이렇게 들어갈 테고 지금 전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현금 이렇게 해서 분계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 8월 7일을 쳐보시면은 운반비 현금 보이죠? 자, 요거를 제거할 거예요. 그럼 선택하시고 제거할 때 F5번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적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77,000원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8월 7일 유형은 51번 과세 품목이 원재료 이렇게 적고 공급가액에 7만원 코드가 친절 용달 전자는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원재료 맞죠? 네, 그럼 다 됐네요. 자, 되셨으면 이제 넘겨서 10월 29일자 볼게요.
10월 29일 주 가제트 상사에서 당사의 소망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70만 원 전액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의 주 가제트 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니까 10월 29일자에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아마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로 처리를 했더래요. 그럼 일단 가서 볼게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로 처리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10월 29일자 요 분계인데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실제 외상매출금이 10월 29일자에 가제트 상사의 외상매출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계정을 따라서 보겠죠. 그쵸? 그럼 이제 거래처 원장 같은 데 보시면은, 왜냐면 지금 분계가 가제트 상사 거랬으니까, 그래서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 가제트 상사.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일 2월 대변 잔액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이 가제트 상사의 금액이 870만 원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얼마로 적은 거냐면 1,070만 원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더 많죠. 이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계를 고칠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제 외상매출금 금액을 아까 보셨던 87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선수금 가제트 상사 이렇게 금액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아까 이 분계에서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잔액 부분에 마이너스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제 결산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Q5의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장부상 현금 잔액은 49245 450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49232 780원으로 현금 부족액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영업의 비용 중에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현금 과부족은 결산일 날에는 현금 과부족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현금이 차이 나는 금액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차이가 난다는 이 금액만큼을 대변의 현금을 없애면서, 왜냐하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맞춰서 장부상 현금을 깎아내야 돼요. 따라 대변의 현금이 12,670원이 빠지면서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차변을 잡손실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을 분계하러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금액을 보니까 얼마 차이 났었어요? 그 금액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현금. 그래서 금액이 12670. 아마 계산기 두드려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나봐요. 얘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차변의 잡손실. 이렇게 계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개해 볼게요. 전기말 큰빛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00만 원은 2023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자, 장기 차입금 500만 원이 있었던 게 만기가 도래한다면 장기 차입금을 없애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분개해 볼게요. 따라서 12월 31일 차번에다가 장기 차입금을 없애요. 어디 회사 건가 봤더니 큰빛은행. 해서 금액이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온 및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시오.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수동결산을 해도 되고 자동결산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받으러온과 미수금의 경우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또한 대손충당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동결산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게 되고요. 자동결산을 한다면은 여기 대손충당금에다 직접 입력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동결산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죠? 자, 그럼 이건데 F8번 대손상각을 눌러서 보조창에서 지금 설정하는 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이니까 나머지 단기대여금과 선급금의 금액을 제거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의 금액 잘 적었는지 보고 잘 적었다면은 결산 반영 누른 다음에 F3번 전표 추가. 자,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닫고요. 결산 자료로 가서 엔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손상각 F8번 있어요. 이걸 눌러서 외상매출금 잔액 맞는지 보세요. 5694200 맞죠? 받으러 온 맞는지 보세요. 265500 맞죠? 단기대여금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미수금은 2만원 맞네요. 선급금 없으니까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 설정액이 남는 것들 있죠? 얘네들을 결산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F3번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분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아까 그 결산 자료 입력에서 여기 대손상각에서 이걸 지운 거죠. 그러고 결산 반영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창이 빠져나오면 F3번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1기 과세 기간 중 최종 3개월, 즉 4월부터 6월 동안에 금강상사로부터 거래처 나왔네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액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찾아보실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4월부터 6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우리가 금강상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거래의 공급가액을 찾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매입 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매입 쪽에 과세기간 종료일 11일까지. 그래서 여기 금강산사 공급가액을 찾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부가가치로 가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나오고요. 여기서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매출하고 매입이 있는데 매출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고, 얘는 매입에 가보시면은 여기 금강산사 보이죠? 여기 매수도 보이죠? 그러면 지금 금강산사에 공급가액을 원한 거니까 공급가액 보이죠? 그러면 670만원,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는 쪽이라고 한다면 매입 쪽이니까 매입에서 찾으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럼 670만 원은 어디에 넣는 요거를 원래 적는 란이 있어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찾는 거라서 찾고 마는데, 시험에서는 적는 그 답안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필기시험 문제 푼 것도 다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검색한 것도 거기다 다 작성을 해서 그냥 USB로 저장을 하게 돼요. 종이에다가 쓰는 건 아니죠? 종이에다가 쓰는 건 아니고요. 물론 시험지를 나눠준 거에는 이제 낙선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 답안 작성이 따로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입력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1기 최종 3개월 4월부터 6월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부가가치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 해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보니까 38450000.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이건 저장 안 해도 돼요. 자, 3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중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매입 매출장을 봐야겠죠?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매입 매출장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장으로 가서 볼게요. 지금 일정은 1월부터 3월 그래서 지금 수입세금 계산서 일단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자, 일단 매입으로 보면은 3번 매입에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유형에서 수입 이렇게 적으면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취금액 공급가액을 따져본다면 얼마가 되느냐 이건데 10240000 요게 이제 공급가액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은 10240000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지금 공급가액이 이렇게 보이는데 분기에 있는 그 금액이라는 건 1월부터 3월까지니까 만약에 분기 금액하고 다르다면 분기 누계 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문제 부분을 한번 쫙 살펴보았고요. 넘겨서
테스트 4번에 보시면 기출문제 되짚어보기가 있어요. 요거가 붕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넣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요거를 일단 한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그러면 329페이지 기출산업을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하고 다시 들어가죠. 회사 코드는 기출산업. 기초정보 부분에서는 이렇게 검토해서 수정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자면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정기적금 가입에 대한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등록하면 되는 거니까 빠르게 해보죠. 자, 그럼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지금 정기적금이니까는 거래처 등록에서는 금융기관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은행,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니까 정기적금,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유형은 정기적금 했고 나머지 뭐 따로 적을 거가 없죠? 그럼 넘어가면 돼요. 뭐 다시도 다 적어야 돼요. 네, 다시도 다 적어주세요. 계좌번호는 이 다시가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도 다 적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제조에 입력된 내용 중 가스 수도료가 1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고 소모품비가 250이 아니라 150만 원이래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가스 수도료가 250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150만 원. 그냥 서로 값만 바뀐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수정하실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값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세 번째. 생산부 직원들에게 매출 증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조원가의 상여금 계정에 다음 적유를 등록하시오. 자, 그럼 제조원가의 상여금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제조원가 부분을 보면은 상여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체적유 9번, 그리고 직원 성과급 직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 입력 끝났고요. 이제 자산의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기출산업의 기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7월 1일자를 한번 보죠. 거래처 전자마을에서 외상매출금 중 100만원은 주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2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7월 1일자 분께 일반 전표로 갈게요. 7월 1일.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자,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고 있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어디 건가 봤더니 전자마을 하고 대변에다가 금액이 외상매출금 금액 300만원. 자, 100만원은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발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차변에 현금, 잠깐만요. 당좌수표로 받다.
현금 맞죠? 왜냐면 우리가 발행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0만원. 그리고 200만원은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자, 되셨다면 두 번째 거. 7월 2일 보통예금에서 2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 1,9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되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빠져나갔을 거고 그러면서 수수료가 나갔죠. 수수료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에 이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정기예금에 이체가 된 거는 2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는 지금 1,900원이 빠져나갔을 거고 그 안에서 수수료 비용. 자, 7월 2일자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갈 때 차반에 정기예금으로 200만원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자가 들어갔죠. 이자라기보다 수수료 비용이 들어갔죠. 차반에 수수료 비용 이거는 800번대로 넣어주세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적는 경우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할 때 비용 든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900번대로 영업의 비용으로 넣는데 지금 이게 전기예금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요렇게가 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3일자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는 별도의 984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신다 라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을 살 때 수수료가 들었다면 취득원가에 포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할 때 수수료는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결산 시에 평가를 해서 이익을 봤다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이라는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의 경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 한번 살짝 봐두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수수료 비용 할 때 네.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 7월 2일자 분기에서 네네. 판매비와 관리비 말고 그냥 수수료 비용 있다고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 몇 번 계정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이 지금 500번 대도 있을 거고 800번 대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요. 984번에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만 넣어주세요. 그 외에는 그럼 판매 관리비? 네, 그냥 거의 판매 관리비 쪽으로 넣으신다고 보면 되고 뭐 제조라고 적혀 있는 경우야 500번 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월 3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사만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 액면금액은 한 주당 5,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여기 우리가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은 액면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600만원 구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 이게 이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3일자 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증가를 해요. 얼마냐면은 지금 600만원. 그리고 수수료가 들었죠?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로 넣습니다. 8,000원.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7월 4일 빈번한 매수 매도로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한 주당 24,000원에 구입한 상장 주식 100주를 한 주당 2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자, 요거 빈번한 매수 매도로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는 단기 매매증권이란 얘기예요. 그죠? 단기 매매증권을 우리가 한 주당 24,000원에 100주를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공을 두 개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240만원. 자, 240만원에 구입한 상장 주식을 한 주당 2만원에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200만원에 처분해서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구입했을 때보다 처분가가 낮아요. 그죠? 그러면 손실을 받겠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7월 4일.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상장 주식 100주가 빠져나간 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까 240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게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게 그럼 200만원 받았죠? 보통 예금이 200만원. 그럼 나머지 40만원을 손해 본 거니까 차변에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자, 빈번한 매수 매도에 의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한 주당 5,500원, 장부가는 5,000원이래요.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식 300주가 있었고 한 주당 5,500원에 팔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500원씩을 이득을 본 거네요. 장부가가 한 주당 5,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사라지는 거는 5,000원씩 300주 하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죠? 대략적으로는 아마 금액이 이렇게 되나 봐요. 150만원. 그죠? 그래서 이 150만원이 지금 처분되니까 없어지면서 일단 내가 받은 거는 얼마 받았냐면 5,500원씩 300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3만원이 받은 금액이 되는데, 그 차액만큼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아마 차익이 나온 게 165만원 정도가 됐었겠지만 매매 수수료가 차감한 후에 현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는 거고, 그 차이만큼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이거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따라서 7월 5일장. 5일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부가로는 5,000원, 300주, 그러니까 150만원.
이게 사라지죠? 단기매매증권 150만원. 그러면서 차변에 실제 받은 돈이 5,500원, 여기 300주, 165만원인데 여기서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하니까 163만원. 현금이 그럼 차이 나는 게 대변에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단기 투자자산이나 단기 매매증권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요. 찾아봤을 때 없으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일반적인 상거래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땐 미수금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울 사항들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7일 전자마을의 외상매출금 700만원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일단 분계를 한번 해보죠. 7월 7일. 자, 일단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전자마을 700만원 중에 차변에 현금 500만원,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전자마을 거 해서 이렇게. 자, 이번엔 7월 8일자 분계도 해볼게요. 자,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주 후지스에 받으러움 500만원 중 추심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추심 의뢰라는 건 무엇이냐면 대신 돈을 받아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를 했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이 수수료 비용도 그냥 800번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개해보자면 일단 받으러움이 사라져야 되니까 대변에다가 받으러움을 없애고 수수료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800번대 그래서 10만원 하고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7월 9일자 원재료 매입처인 주미림에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 영민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00만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이 외상매입금이 원래 부채인데 사라지니까는 차변으로 적히겠죠. 그리고 영민상사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소금은 받으러움일 텐데 이 받으러움이 사라지니까 대변으로 적히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빠져나가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분개를 해볼게요. 7월 9일 일단 외상매입금 지급을 했죠.
대변에 차변을 봐야지. 지금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 매입금 미림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 어음이 영민상사, 그래서 영민상회네요. 3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국민카드 매출대금 150만원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카드 매출 대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얘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보면 되고 국민카드의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서 적으면 그러면 7월 10일자 부분에서 외상 매출금이 지금 들어온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국민카드. 자, 국민카드 보니까 두 개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매출대금이라 했잖아요. 요 국민카드는 매입에 대한 거고요. 여기 이제 거래처 번호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카드의 거래처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50만원. 그리고 수수료 3%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은 150만원에 곱하기 0.03 3%에 보면은 45,000원이네요. 이 45,000원은 수수료네요. 그럼 수수료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인 주영민상회로부터 받은 받으러옴 500만원을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대금은 할인료 2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있죠. 자, 은행에다가 할인한 거는요 매각거래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받으러옴이 사라지는 거니까 받으러옴은 대변으로 사라지겠죠? 분개해 볼게요. 대변에 받으러옴 영민상회 그래서 500만원, 이거를 할인료를 차변에다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25,000원 해서 보통예금에 입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7월 12일 제품을 매출하고 주 후지스로부터 수취한 어음 3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거래처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후지스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받을 어음일 텐데 받을 어음이 사라지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실제 그게 부도가 난 거니까는 부도어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7월 12일자 분계는 대변에 받을 어음을 없애요. 후지스 에서 300만원 해서 차변에 부도 적으면 나와요. 부도어음과 수표.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도어음과 수표도 거래처 적을게요. 다 적으셨다면 7월 13일 2021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20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 입금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다시 들어오는 거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출 채권, 요 외상 매출금을 적으시면 안 돼요. 이미 확정돼서 상계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다시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입금이 됐으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13일장. 차변의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대요. 20만 원. 그러면서 대변의 대손, 보면 대손 충당은 외상 매출금 거 있어요. 요걸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7월 13일 것까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4일 회사는 매출처인 전자마을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20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해서 2% 할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송금받았대요. 자, 이거는 뭐냐? 바로 매출 할인이 되는 거죠. 그쵸?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이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외상대금이 회수가 됐으므로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적힐 테고요. 그리고 매출 할인, 보통 예금 이렇게 적을 거예요. 2%는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얼마인지. 자, 7월 14일 일단 대변의 외상매출금 전자마을 거 200만원 2% 할인한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200만원에 곱하기 0.02 4만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차변의 매출 할인 일단 매출처니까 매출처가 아니라 제품 매출이니까 406번 매출 할인으로 가겠죠. 여기서 그러면 4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분개를 쭉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는 336페이지에 있는 기타 채권 또 이어서 분개를 해볼게요. 자, 기타 채권에 대한 거래인데 단기 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현금 가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출장 여비 계산 지급액을 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정산할 때는 그 가지급금을 없애는 형식으로 만들고요. 현금과 부족도 임시 계정이므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할 때 임시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는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7월 19일 분기부터 보죠. 전자마을의 1년 이내 회수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4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자마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년 이내 회수 조건으로 대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전자마을에 대한 외상매출금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그런 분기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적어보죠. 7월 19일 일단은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차변의 단기 대여금 전자마을 5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탭이 아니라 방향키로 갔나 보다. 요거 제가 방향키로 눌러 넘어갔었네요, 아롱님. 그죠? 네, 그냥 옆에 오른쪽 방향키로 넘어갔었어요. 탭으로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스페이스가 누르면 없어지잖아. 스페이스바? 네, 그거 눌러도 없어지긴 할 거고요. 네. 자, 7월 20일자 한번 해볼까요? 자, 7월 20일. 참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200만원을 가로수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계약기간은 2022년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일정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이네요. 그쵸? 그럼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을 할 때 먼저 선급을 했죠.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자, 7월 20일자. 그러면은 일단 차변에 선급금. 그리고 이게 가로수.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겠죠? 자, 7월 21일 영업부 사원 김영희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계산액은 어림잡아 금액을 측정한 걸 여비 계산액이라고 해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7월 21일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김영희 그래서 15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창고 건물과 토지를 총 2,200만원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가격은 2천만원, 창고 건물의 취득가격은 200만원이며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창고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샀을 때 토지의 중개수수료, 등기 이전 비용 이것도 매입 부대 비용일 거고요. 그리고 토지의 조경공사비 영구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토지의 취득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하수로 및 하수 처리장 설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고 했네요. 자, 배수로 하수 처리장 설치한 30만원도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고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거니까 건물은 50만원을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토지의 가격이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다 플러스해 보면 2,060만원. 그리고 창고 건물, 즉 건물은 취득 가격이 200인데 리모델링 하는 지출이 50이 더 든다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부대 비용이니까 매입원가에 가산해야죠. 그러면 얘가 250만원이 창고 건물의 취득가액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맞죠? 아, 보통예금 있네. 그러면 2,20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매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2,200만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8월 3일 자, 일단 건물 금액부터 플러스를 토지부터 플러스 해볼게요. 토지가 2,060만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이 25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2,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4일 대전의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 오산공업의 토지를 8천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100만원과 토지 정지 비용, 토지를 왜 돌도 갈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정지 비용인데 그 8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해요. 그럼 토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갔냐면 8천만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100만원에 80만원이 더 들어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금액은 더해야죠. 8,180만원. 그리고 지금 다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8,180만원. 8월 4일자. 아, 8,180만원이네요. 자, 8월 5일자.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이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일단 취득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힐 텐데 건물이 사라지니까 대변에 건물,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요. 그럼 차액 있죠? 그 차액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생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손실이 그냥 든 게 아니라 비용이 들었거든요. 따라서 철거 비용까지 플러스를 해서 손실이 났겠죠? 네, 그리고 이 철거 비용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걸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8월 5일자 분계. 자, 일단 그럼 대변에 건물이 빠져나가요. 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히는데 건물거 그래서 400만원. 그러면서 철거 비용까지 모두 다 들어서 그 금액이 120만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20만원. 자, 8월 6일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대행 회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늘어나야 되냐면 차량 운반고로 인한 부분인 거예요. 자, 차량 가액이 지금 185만원의 취득세, 요만큼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매입 채권인데 실제는 50만 원을 우리가 줬고 공정가치가 30만 원이면은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랑 매입 금액의 어떤 차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는 공정가치는 일단 30만 원짜리였다고 보이네요. 그쵸? 30만 원으로 처리를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가액, 취득세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차량 운반구로 넣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채권 요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 공정가치 30만 원으로 적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공정가치는 30인데 5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만 원이 2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 20만 원은 차량 운반구를 사면서 어찌됐건 우리가 받게 된 어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부대 비용으로 매입원가의 가산, 즉 차량 운반구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금액이 총 얼마가 되냐면 192만, 그죠? 1850이니까 1920만 원이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가. 자, 8월 6일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래서 1920만 원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이게 만기 보유증권. 이것도 보면 124번하고 181번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거니까 181번으로 넣어야지 투자자산의 만기 보유증권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금액이 시가가 30이니까 공정가치 30으로 적어요.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죠. 그리고 이거를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므로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7일 영업팀에서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35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계정과목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이 500만원인데 감가상각이 200만원 됐으니까 실제 남은 장부가액은 300만원. 근데 350에 매각을 했으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봤죠? 50만원 이익을 본 거예요. 그거 분개할게요. 8월 7일. 일단 매각하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빠지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무계획 차량 운반구 거 100만원. 그리고 350에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변에 현금이 350만원. 그럼 나머지 50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 자, 8월 8일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이것도 차량 운반구죠. 취득원가가 120만원에 감가상각이 750만원인데 그러면 장부가가 얼마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고로 폐기 처분이 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8일자 대변의 차량 운반구 오토바이가 120만원, 그 다음 감가상각 무계획 차량 운반구 거 75만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45만원인데 이게 손해본 거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345페이지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식별이 가능한 거, 이런 게 이제 무형자산이었죠.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속해요. 8월 9일자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 원에 대하여 자산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네, 개발비로 처리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8월 9일자 차변의 개발비 그래서 200만원 그러면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자 8월 10일자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 출원 등의 대비용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무형자산 개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네요. 자, 원래 특허권이라고 한다면 묶어서 말하면 산업재산권이지만 개별 계정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취득할 때 재비용이 든 것도 매입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원가에 더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허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8월 10일 분계 차변의 특허권 해서 30만원 그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고 기타 비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에 속하지 않는 자산이 기타 비유동으로 전세권이나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거금 이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건물이나 기계를 임차할 때 들어가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8월 11일자 상품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포빌딩 건물주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 있었죠. 이 보증금이 임차보증금, 8월분 임차료가 임차료로 들어가서 현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8월 11일자 분계해보죠. 그러면 차변의 임차보증금 그래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임차료 이게 홍보관이니까 800번대 임차료죠. 50만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 8월 12일자 분계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150만원을 주 나이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임차보증금을 들어간 거니까 일단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의 당좌수표 쓰면 되겠네요. 8월 12일자 차변의 임차보증금 그리고 대변의 당좌예금 자,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거래까지를 쭉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좀 분계가 많이 익숙해졌을까 싶은데요. 나머지 이제 부채에 대한 거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재정부 조회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모의시험이랑 기출문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모의시험이랑 기출문제 부분은 일단은 지금 하는 내용에 이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 다음 주부터 아마 숙제를 제가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지금 12시 52분이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